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한 편 씨는 자신의 입원 사실에 대해 차라리 잘 되었다는 며느리의 말이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게 잘된 일이라고? 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신 집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래서는요. 어머니 병원에 들어가시고 나면 이참에 그냥 원래 살고 계신 집 정리하고 이후에는 다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다른 집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니? 설마 내가 사준 너네 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는 농담도 참. 그 집에서 어떻게 어머니까지 같이 살아요? 그냥 저희가 혼자 사실 만한. 며느리가 짧게 고민하더니 싱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들어가 사실 만한 월세방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가져다 줍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편 씨는 이른 나이에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다소 무뚝뚝한 사람이었으나 편 씨는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을 알뜰히 불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외동아들 하나를 잘 키워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편 씨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예상치 못하게 과부가 된 편 씨에게 주어진 것은 남편이 남긴 유산과 보험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어차피 지겹던 남편 돈까지 남기고 갔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짓궂은 말들을 했고 편 씨는 우울에 빠져 있기보다는 남편의 유언대로 아들 며느리의 미래를 잘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편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지원하고 사업을 벌이는 둘에게 적절한 지원까지 이어나갔지만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그래서 어머니는 언제 죽으신대? 소름 끼치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 씨의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응,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기는요? 제가 이렇게 전화할 때면 항상 깜짝 선물이랑 같이 오는 거 아시면서 얼른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 이건 명품 가방이잖아. 아니, 너나 하고 다니지 뭘 또 이런 걸 나한테 선물하니? 좋은 걸 저 혼자 해서 뭘 하겠어요. 어머니랑 같이 써야 좋죠. 편 씨의 며느리는 이따금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편 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등 열렬한 애정 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끌고 다니는 차, 그리고 둘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 자금 모두 편 씨가 지원한 돈으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런 손익 관계에 대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교묘하게 편 씨에게 지원받은 것에 대한 언급은 줄이면서 자기 요구는 해대는 그런 여우 같은 기질이 있었죠. 어머니, 그나저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식 말이에요. 그때 너네가 추천했던 회사 말이니? 미국 회사라고 했었나? 네, 맞아요. 그쪽이 지금 난리인가 봐요. 아직 모르는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데 선수들은 벌써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좀 들어가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에요. 항상 같은 패턴. 딱히 거절하기 힘든 상황으로 시어머니를 몰아넣고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하는 방법이었죠. 그럴 때마다 편 씨는 며느리의 속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모르는 척 며느리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나 필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남편 말로는 일단 가볍게 500만 원 정도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고 하던데요. 며느리의 말에 편 씨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담이 커졌구나 싶었죠.
며느리의 집이 애초부터 잘 살거나 부유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 씨의 지원 덕에 아들네 형편이 나아지면서 덩달아 함께 잘 살게 된 케이스에 가까웠죠. 편 씨는 불과 10년 전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둘이 머물 공간도 찾지 못해서 이곳저곳 전전하던 모습. 이리저리 떠돌며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둘. 그런 두 사람을 구원했던 것은 바로 편 씨의 지원이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해외여행을 다니며 적당히 편 씨의 눈치를 보는 척 명품도 선물하고는 했지만 편 씨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또 자기가 질릴 때까지 들고 다니던 명품을 나한테 떠넘긴 거네. 며느리가 신상인 것처럼 편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은 사실 며느리가 이리저리 휘뚜루마뚜루 질릴 때까지 들고 다니던 중고 중의 중고였고 그런 사실을 쏙 빼놓고 며느리가 자신에게 선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얘네가 나에게 달라는 돈은 분명히 자기들 사업 자금으로만 쓰지는 않을 텐데. 또 어디 해외로 가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건 아닌지 몰라. 아들과 며느리가 최근에 그나마 먹고 살 길이 열리면서 해외에서 이리저리 사치를 부리고 도박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것까지 편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 씨에게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귀가 열릴 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신념이요. 그래서 편 씨는 그래,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만큼 필요한 돈이겠지. 조만간 은행에 가서 이체할게. 역시 어머니세요. 항상 말이 통한다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척 두 눈을 가리고 연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느 날 편 씨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바쁘니? 조금요. 아참, 엄마. 지난번에 빌려주신 500만 원 정말 감사해요. 어느 때부터인가 편 씨와 아들은 거의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편 씨는 아들과 일상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허구한 날 돈돈거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아, 별일은 아니고. 같이 소풍 한번 갈까 싶어서. 소풍이요? 응. 저기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공원이 있거든. 간만에 가족 식사도 할 겸 다 같이 소풍 가면 어떨까 싶은데? 아, 그게 조금 전 돈 이야기 할 때만 해도 신바람이 나서 입을 열던 아들이 금세 주저하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소풍이요? 왜? 바빠서 시간이 어려울까? 아니요.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이 한창 바쁠 때라는 거. 일단은 알겠어요, 엄마. 집사람이랑 상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풍 가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 알겠다. 하지만 그날 이후 편 씨와 아들 며느리가 함께 소풍을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소풍 말이야. 이번 주 일요일은 어떠니? 일요일이요? 좋죠. 좋은데.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요. 다음 주는 어떠세요? 다음 주? 좋지. 그럼 다음 주에 볼까? 아들의 말을 믿고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았지만 정작 그때가 되면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런 연락이 없지? 원래 같으면 진작에 연락을 했을 텐데.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서야 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네가 자신과 약속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요. 원래라면 진작에 연락이 와서 최소한 깜빡했다는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건데 그조차도 없었으니 굳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서야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어머니, 어떡해요? 저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소풍 약속을 까먹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깜빡했다. 고의가 아니었다. 온갖 그럴듯한 변명이 이어졌고 대신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같이 식사하러 가요. 네? 음식과 중고 명품으로 편시를 달래는 며느리의 행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디 동네 바보 혹은 갓난아이를 달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편시의 마음은 차갑게 식을 뿐이었습니다. 아들네 부부가 이제는 나를 아예 바보 취급을 하네. 사실 편시가 소풍을 가려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네 부부와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최근 행동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싶을 뿐이었죠. 내가 가진 재산도 이제 노후에 쓸 돈을 제외하면 그리 많지도 않고, 녀석들도 이제 자기들의 일을 제대로 갖고서 살아야 할 텐데, 맨날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서 해결하고 주식이랑 도박에만 빠져 있으니 그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건데. 편시가 보기에 아들과 며느리는 덩치만 컸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애기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둘의 앞날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편시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편시로서는 둘의 생각이 그렇다면 굳이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고 말인데요. 최근에 말목장 투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말목장? 그건 또 뭐니? 세상에, 아직 못 들어보셨구나. 요즘 되게 핫한 투자 사업인데요.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들이 말 타고 멋있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말을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말을 하나 골라서 기르는 비용을 투자하면 이후에 말이 팔리거나 벌어들이는 수입을 갖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이미 말 하나를 팔았는데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래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편씨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와의 약속을 깬 것을 사과하러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와놓고는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내다니.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니, 이 아이의 두 눈에는 나라는 존재가 돈주머니로만 보이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일까요? 편씨의 머리 한켠에서 불쑥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한 건데? 네? 아, 그게 단도직입적인 편씨의 말에 며느리가 당황한 듯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주저하는 투로 입을 열더군요. 이번에는 시작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일단은 200만 원 정도. 고작 10만 원 때문에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세상인데 200만 원이 크지 않다니. 편씨는 새삼 간이 커다래진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답을 내놓을 생각이었죠. 싫다? 네? 싫다고. 내가 왜 너네가 원하는 투자 종목에 또 돈을 줘야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껏 내가 너네 소원대로 돈을 가져다 준 것만 해도 대체 얼마니? 그리고 그 중에서 나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돌아온 건 또 얼마고? 그동안은 몰랐는데 불공정 거래도 이런 불공정 거래가 없었구나 싶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단호하게 입을 다물었죠. 그간 꾹꾹 참았던 말이었지만 사실 며느리는 편씨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편씨는 항상 손해를 보면서도 그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지는 일이니까 내가 욕심부리지 말자 하는 생각으로 참았을 뿐이었지만 자기들 생각만 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그럴 마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잠시 홀로 생각하더니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혹시 삐지셨어요? 뭐라고? 꽤나 무리한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고부관계, 특히나 둘의 나이 차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편씨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며느리는 상관없다는 듯 말을 이어서 하더군요. 아니, 지금껏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이러시니까 좀 당황스러워서요. 혹시 저희가 어머니께서 가고 싶어 하셨던 소풍을 안 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편씨는 나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이 계산이 빠르고 무엇보다 말재주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편씨의 마음을 긁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다는 것은 너 설마 지금 나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속 좁은 노인네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했죠. 편씨의 말에 며느리는 그럴 리가 있겠냐는 듯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전 그냥 정말 순수하게 어머니 마음이 상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편씨를 대놓고 놀리는 듯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만남이 그렇게 찝찝한 채로 맞춰지고 나서 집에 돌아온 편씨는 불쾌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나를 놀리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정작 그 표정 그리고 행동 모든 게 나를 대놓고 놀리는 거였어. 며느리로부터 편씨가 느낀 감정은 다른 사람은 알아챌 수 없는 뭐라고 해야 할까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편씨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그날 밤 며느리로부터 사과 문자가 왔거든요. 뭐지? 문자가 온 것은 자정이 지난 새벽 1시였습니다. 갑작스레 울린 알림에 잠이 깨어버린 편씨의 눈에 며느리가 보낸 장문의 문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오늘 낮에 하셨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께 좋게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너무 짜증나서 그랬어요. 장황하고 불필요한 변명으로 가득했던 문자 내용의 핵심은 결국 자신이 일부러 편씨 기분 나쁘라고 비꼬는 질문을 하였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좋았을 겁니다. 사람이야 누구나 실수하고 어쩌면 그 기회를 발판 삼아 둘의 사이가 더 좋아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뭐야, 이제는 전화까지 하네. 사과 문자에 이어서 며느리가 전화까지 걸기 시작했고 편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벽에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인지 잠시 고민하던 편씨는 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으세요? 곧바로 떨어진 며느리의 불호령. 심지어 술을 먹은 것인지 혀는 잔뜩 꼬부라져 있었고 말투는 어눌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난리인 건데? 왜긴요?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러죠.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 진짜 뭐지? 정말로 정신이 나가버린 건가? 어이없는 짓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해가 가능하지. 이쯤 되니 편씨로서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너 지금 몇 시인 줄은 알고 이러는 거니? 시간이요? 아, 새벽 1시네? 그래서요? 새벽 1시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아나무인 인사불성. 술에 취해 새벽 1시에 시어머니에게 전화 거는 며느리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곁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너 지금 술 먹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술김에 편씨에게 멋대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이어가더군요. 어머니, 솔직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머니도 오늘 좀 너무했던 거 아시죠? 아니, 아무리 그동안 어머니가 저희한테 돈을 주셨다고 한들 오늘 어머니 모습은 심했어요. 무슨 사람을 거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 피 빨아먹는 모기인 줄 알겠다고요. 혀가 꼬부라진 채로 이런저런 말을 내뱉는 며느리의 헛소리를 들으며 편씨는 점점 더 지쳐만 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아이와 말을 섞고 상종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죠. 그만하고 내 아들 바꿔라.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끝까지 편씨를 조롱하듯 말하는 며느리에게 결국 편씨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얼빠진 소리나 하는 너랑은 말 한마디도 더 섞기 싫으니까. 내 아들 바꾸라고. 당장 바꿔? 참다 못한 편씨의 호통에 며느리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딸꾹질까지 했습니다. 뒤이어 아들이 휴대폰을 빼서 들고 말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둘이 간단하게 술 한잔 했는데 제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간 사이에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들의 말에 편씨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도 며느리였지만 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도 많았거든요. 주저하던 편씨는 에라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는 너도 별로 이해가 안 가더구나. 저요? 갑자기 저는 또 왜요?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네, 제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질 않는데요. 아들의 말에 편씨는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엄마와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나무인일 줄은 몰랐거든요. 지난번에 소풍 말이야. 네가 말도 없이 약속을 모른 채 지나갔잖니? 아, 또 그거요? 아들이 마치 지겹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런 아들의 태도에 편씨의 마음속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그런 편씨의 마음 상처 따위는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니, 저희가 무슨 애들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가족끼리 소풍이에요. 그냥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든지 하면 그만이죠. 저도 술 먹은 김에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하지 마라. 불길한 예감에 편씨는 아들의 입을 막았지만 아들은 엄마에게 폭언을 뱉는 것을 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한테 감사한 건 많은데요. 이제 엄마도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엄마인 편씨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듯 말하는 아들의 말에 편씨가 아픈 가슴을 억누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까? 내가 못 보고 있는 어떤 현실이 있다는 거냐고. 저희가 은근히 효도하길 바라시잖아요. 아들이 결국 말해버렸다는 듯 혀를 차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은근히 저희한테 이것저것 바라시는 거 다 느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엄마한테 명품 가방 갖다 바치고 항상 눈치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딴 가방 나는 바란 적도 없어. 편씨는 억울함에 외친 말이었지만 아들은 그런 편씨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말만 이어갔습니다. 가방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중요한 건 엄마가 저희한테 자꾸 이것저것 바라시는 티를 낸다는 거죠. 저희도 알아요. 엄마가 저희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주신 거. 하지만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자꾸 저희한테 이것저것 바라시니까 저희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요. 아들의 말에 편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대체 본인들한테 뭘 바랐다는 것일까? 최근에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풍. 그마저도 녀석들을 위해 준비한 만남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설사 편씨가 무언가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편씨를 대놓고 모욕한단 말인가요? 내가 너희한테 정말 대단한 걸 요구했던 모양이구나. 함께 소풍을 가자고 했던 게 엄청난 부담이었던 거야.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발 뻗고 누워있는 집,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입고 있는 옷까지 모두 다 내가 준 돈으로 사고 시작한 거다. 그런데 그런 건 싹 다 모른 척하고 이제 와서 내가 너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 정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편씨가 점차 분노를 끌어올리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인지 아들은 뒤늦게 수습을 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때 곁에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신 거 맞죠? 우리 오빠가 뒤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랑 같이 오늘도 술 마시면서 어머니 흉도 본걸요? 아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엄마를 욕보였다니 활용점정이었습니다. 편씨가 두 눈을 지그시 감자 그녀의 두 눈에서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변명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끊자. 엄마. 아들의 마지막 외침을 뒤로하고 편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공허한 전화 울림이 편씨의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편씨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나마 있던 서로 간의 왕래가 눈에 띄게 사라졌고 그 흔한 안부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죠. 그럴수록 편씨의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이 두 녀석은 나를 돈주머니로만 생각했나 보구나. 만약 어머니인 편씨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고 사랑했다면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니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편씨에게 사과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날이 계속될수록 진짜 피해자인 편씨는 꽃이 시들어가듯 하루하루 몸과 마음이 아파져만 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편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턱대고 비난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는 아들과 며느리도 그리고 이렇게 된 현실도 무엇보다 이제는 정말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세상도 말이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마땅한 친구도 없네. 나이가 들면서 서러운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늙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늙고 그들과의 관계 또한 늙어가기에 절친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가족 같던 사람들도 이내 연락이 끊기기 마련이고 편씨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 아니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말았습니다. 젊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어도 새로운 사람을 사귀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한 명을 제대로 사귀기도 힘들어. 그런데 이런 와중에 누구보다 힘이 되어야 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다니. 무엇보다 편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과거 자신의 잘못은 모두 잊은 사람처럼 편씨에게 자기 요구를 계속해왔거든요.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목장 투자 말인데요. 이제 투자자 모집 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참, 그리고요, 어머니. 저번에 제가 드린 명품 가방이요. 그거 중고로 내놓으면 값이 꽤 나갈 텐데. 혹시 요즘도 들고 다니시나요? 만약에 안 들고 다니시는 거라면. 돈, 오직 돈. 편씨는 그저 돈만 생각하고 말하는 며느리가
이제는 무서울 지경이었고, 그런 며느리의 전화를 차단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어떻게 나온 건지 복잡하기만 해서 도통 방법을 모르겠네. 그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며느리에게 반강제로 연락을 받으며 거의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편씨의 몸과 마음은 점차 피폐해져만 갔고, 마침내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잠시 바람을 쐬러 집 앞 공원 가던 길, 그 짧은 거리를 버티지 못하고 편씨는 길바닥에 쓰러졌고 결국 곧장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만 해도 편씨는 그저 민망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자마자 말을 했죠. 그냥 제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전 정말 괜찮아요. 민망하니 얼른 둘러대고 퇴원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반응은 전혀 반대더군요. 아니요. 괜찮지 않으십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가 편씨를 향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어머님,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라고요. 네? 제가 뇌출혈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그러기에는 전 지금도 너무 멀쩡한걸요. 말을 하던 편씨는 문득 자신의 왼편 얼굴이 꽤나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얼굴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상하다. 내 얼굴이 왜 이러지? 당황한 편씨가 눈을 끔뻑이자 의사가 거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왼편 얼굴이 일부가 일그러진 자신이 보였죠. 충격이었습니다. 안면 마비입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괜찮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뇌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은 건지 아직 자각을 하고 있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니 그럼 전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미 천운이 한 번 따르신 상태입니다. 보통은 첫 번째 쓰러지셨을 때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돌아가시거나 아예 장애를 얻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이라도 얼른 날짜를 잡고 수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고, 편씨는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뒤이어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보호자요. 그냥 수술 진행하면 안 될까요? 네? 하지만 그래도 보호자는 있는 게 좋으실 텐데. 여기 이전에 검진 기록 보니까 아드님 번호가 있네요. 지금 어디 해외에 가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국내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것만도 못한 사이라는 것을 차마 간호사에게 말할 수는 없더군요. 편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소식을 들은 아들이 먼저 다급히 병원에 왔습니다. 사실 편씨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좋지 않게 끝난 마지막 통화였고, 아들이 만약 편씨의 보호자 의무를 무시하기라도 하면 그로부터 어떤 충격을 받을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 환자복을 입은 편씨를 본 아들은 엄마. 곧장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편씨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어느새 부쩍 커버린 아들에 비해 편씨는 환자복 하나만 달랑 입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죠. 아들이 오열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난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아들의 말에 편씨는 그저 눈을 감은 채 그런 아들을 토닥였습니다.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는 거지? 직장도 없는 애가 오지 않을 이유는 없을 텐데도 말이죠. 그런 편씨의 의문을 알아채기라도 한 것인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람은 잠깐 다른 곳에 들렀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자기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보다 더 급한 일이라고 하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랑 한바탕 하고 오는 길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는 도저히 이해되질 않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히 바쁘다고 그러는 건지. 아들의 얼굴에서 죄스러움과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또한 진심으로 자기 아내에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죠. 편씨는 그런 아들의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더욱 차가워짐을 자각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알겠다. 여하간 너라도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은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인걸요. 아들은 그런 자신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병원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편씨를 위해 일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편씨는 흐뭇함을 느끼는 한편 그 모든 일이 처리될 때까지도 오지 않는 며느리가 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편씨의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너무 늦었죠? 네. 늦어도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편씨는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받고 수술용 침대에 오른 상태였거든요. 너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오는 거야? 그리고 왜 그동안 전화도 제대로 안 받은 거고?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 며칠 좀 바빴어. 나라고 여기 안 오고 싶었는 줄 알아? 나도 이 집 며느리로서 어머니 소식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그랬으면 진작에 왔어야지. 됐다. 그만해라. 나 이제 곧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심란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온 것은 편씨가 소식을 전하고 사흘 후였습니다. 편씨는 속으로 그 사이 내가 죽었으면 장례식에서 육개장이나 먹으려고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닌지 의아할 정도였죠.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간호사가 편씨를 데리고 이동하자 아들이 마지막으로 편씨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곧 봬요. 꼭이요. 아들의 말에 편씨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잡은 아들의 모습이 꼭 어릴 적 모습 같아서였죠. 그러고 보니 아들이 자신이 입원한 후로는 돈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이 남과 동시에 그렇게 편씨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여긴 어디지?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편씨는 어두운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늦은 밤중이었고 편씨는 곁에서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병실 바깥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당신 어머니 수발을 들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며느리는 큰 수술을 마친 편씨의 건강 상태보다 자신이 시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게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아들이 그런 며느리에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는 게 들렸지만 며느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한 말을 쏟아내더군요. 그래서 당신 어머니는 언제 죽는다는 거야? 충격적인 며느리의 말에 편씨는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지.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도 격렬하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왔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에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정말 오버하기는 그냥 한번 물어본 거 아니야. 예전에 당신이 어머니 앞으로 사망보험 들어놓은 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며느리의 말을 들은 편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며느리가 돈을 자주 이야기하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가족으로서 최소한 인간으로서는 생각한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가족은커녕 인간으로도 보지 않고 말 그대로 돈구멍으로만 생각하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병실 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편 씨는 얼른 자는 척 두 눈을 감았죠. 당신 어머니는 여전히 죽은 듯 잠들어 계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진짜 농담한 거 가지고 잔소리 엄청 하네. 그럴 거면 끊어.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병실 안으로 들어와 편 씨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읊조리더군요. 그냥 확 베개로 얼굴을 눌러버릴까? 영화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쉽게 죽는 것 같던데. 너무나도 무서운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 편 씨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꼬대를 하는 척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것을 본 며느리가 살짝 눈치를 보더니 이내 바깥으로 나가더군요. 그날 밤 편 씨는 혹여나 며느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편 씨가 받을 충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편 씨의 몫으로 나온 병원식을 가져다 주었고 동시에 자신이 준비한 음료를 건네었습니다. 이게 뭐니? 편 씨의 물음에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 앞에 편의점에서 팔길래 사왔어요. 어머니 포도 주스 좋아하시잖아요. 며느리가 건넨 음료의 뚜껑은 이미 따져 있었습니다. 검붉은 액체를 보면서 편 씨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불과 바로 어제 자신의 죽음을 논하던 며느리였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하간 이참에 입원하신 게 차라리 잘 됐어요, 어머니. 아파서 입원한 사람에게 차라리 잘 되었다니. 편 씨는 며느리의 말이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병원에 입원한 게 잘 된 일이라고? 네.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지금 살고 계신 집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내 집을? 아니, 너네들이 내 집을 왜 처분한다는 거니? 전에 어머니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버겁기만 하니까 빨리 처분하고 싶으시다고요. 이참에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다른 집도 알아봐 드릴게요.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요. 며느리의 말에 편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머리에는 뭐가 든 것인지, 내가 지금껏 알고 지낸 며느리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웠죠. 다른 집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니? 설마 내가 사준 너네 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이, 어머니는 농담도 참. 그 집에서 어떻게 어머니까지 같이 살아요? 그냥 어머니 혼자 사실 만한? 며느리가 짧게 고민하더니 싱긋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들어가 사실 만한 월세방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말을 인두겁을 쓰고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이해가 어려운 편 씨였지만 이내 수긍이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아프니까 이참에 아예 나를 쫓아내려는 생각이니? 편 씨의 물음에 며느리가 나직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아시네요? 아까 요 앞에 의사한테 들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수술 예후가 나쁘지 않기는 하지만 뇌 쪽에 종양도 작은 게 하나 발견됐다고요. 이제부터는 그냥 시한부라고 하시던데요. 게다가 이미 저희한테 남은 재산 물려주기로 유언장까지 남겨놓으셨잖아요. 어머니께서 나중에 급하게 바꾸시려고 한다 해도 저희가 뇌 이상으로 소송 걸면 금방 조정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요 며칠 그거 알아보러 다니느라 저도 얼마나 머리 아팠는지 몰라요.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느라 시어머니 병문안을 일찍 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제 보니 편씨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재산을 갈취할지만 연구한 모양이었죠. 너무나도 서럽고 무서워서 편씨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 어머니, 우세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편씨를 조롱하듯 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를 짓더군요. 하긴, 지금 실컷 울어두셔야겠네요. 곧 있으면 온몸에 호스를 꽂아놔서 제대로 울기도 힘들 테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이던 바로 그때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충격받은 얼굴로 병실 입구에 서 있더군요. 그런 아들을 뒤늦게 발견한 며느리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 오빠?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네가 하는 모든 말 다 들었어. 너 제정신이야? 아니, 그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기는 한 거니? 도대체 어떻게 아픈 우리 엄마한테 그따위 소리를 해? 처음부터라니. 오빠, 그게? 당황한 며느리가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이미 단호했습니다. 혐오스럽네. 혐오스럽다니. 오빠, 자기 와이프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애써 자기 남편의 팔을 부여잡아 보려고 했지만 냉정하게 거부당했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더군요. 어차피 증거도 없으니 내가 뭐라고 하든 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떼겠지?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아마 넌 계속 버티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편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그냥 이 여자한테는 앞으로 그 어떤 지원도 하지 마시죠. 뭐라고? 돈이든 차든 하다못해 살 집이든 뭐든 간에 절대 지원하지 말죠. 엄마, 그냥 딱 이혼 소송 걸리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면서 이 여자 말려 죽이자고요. 자기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먼저 이혼해달라고 할 때까지. 아들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들이 으르렁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으면서 네가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어? 진짜 몰랐다면 바보고, 만약에 반대라면. 아들이 잠시 뇌까리다가 싱긋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바보인 건 마찬가지네. 이제 우리 엄마 눈앞에서 사라져. 그 더러운 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 오빠! 며느리는 이대로는 못 간다며 난동을 부렸고 병원 측 보안팀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끌려나갔습니다. 마침내 소란이 잦아들자 아들이 슬픔 가득한 얼굴로 편씨가 누운 병상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지막이 어미를 부른 아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참회를 향한 목마름이자 후회를 찾아 헤매는 애타는 표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런 정신 나간 여자랑 엄마를 단둘이 두고 있었다니. 제가 오늘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요.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들의 등을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토닥일 뿐이었습니다.